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고구입니다.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라는 뜻인데요. 이맘때쯤이면 본격 농사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고구를 두고 미신들도 참 많았다 그래요. 고구에 물을 맞으면 여름철 더위를 잘 이겨낸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고구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 소식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부님들 큰 걱정 없이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커피와 도넛 드실 수 있는 쿠폰 챙겨놨고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틀째 법안 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의원 간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이어서 XE 변이와 XM 변이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4월 20일 수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순서 뉴스전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한테 요술봉을 빌려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코로나에 지금 걸리셨다고 그 요술봉으로 코로나를 퇴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강성란 님인데요. 어떻게 요술봉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요술봉이 없고요. 네, 봉이 없죠. 네, 더 좀 아프지 않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라고는 합니다만 주변에 제법 많단 말이죠. 네. 또 이렇게 격리돼 있는 과정 속에 계신 분들, 또 증상이 좀 더 심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냥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부디 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네, 증상이 세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예. 요술봉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있다고 할 거라. 자, 오늘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몇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농장하고 있어요. 감자를 심었는데요. 다른 곳에는 싹이 다 났는데 우리 것만 안 나옵니다. 거꾸로 심어졌나 봅니다. 445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감자를 거꾸로 심으면 싹이 안 나옵니까? 모르겠네. 감자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던져 넣거든요. 네. 이게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4451님 저희가 커피하고 도넛 드실 수 있는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장현주님도 지금 아침 인사 보내주셨는데 전민기 팀장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미라클 모닝 독서를 하고 있어요. 아무 방해받지 않고 책 읽으면 참 행복합니다. 6시 지나면 식구들 출근 준비 시작되는데 이때 제가 곤유부를 크게 틀어서 아침 뉴스 챙겨줍니다. 아이고. 이 시각 제 최애 프로그램은 곤유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우리 장현주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강제 청취를 네. 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시각 통틀어서도 최애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현주님께도 저희가 커피 또 도넛 함께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보죠. 네, 오늘도 검수완박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 이창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발언 관련 소식, 끝으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국회 내에서의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뉴스들. 뭐 오늘도 역시 모든 신문 일면에 보입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 헤드라인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트랙이 올라탔기 때문에 내려오기엔 이미 늦었다는 견해가 좀 많다고 하고요. 속도 조절에 나서려다가 강성 지지층 실망 그리고 국민 피로감 가중으로 진영 안팎의 비판을 받기보다는 입법 목표를 달성한 후에 반대 여론을 진화하는 편이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서도 낫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역풍을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찰과 절충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대신할 표적 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요. 김호수 검찰의 공정성 특별법 만들자 민주당 설득. 한국일보는 청와대 감속 신호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풀 엑셀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네요. 어제도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가 열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또 여기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박순봉 기자 오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고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뷰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겠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밝힌 정책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가계부채 경기 둔화라는 그 여러 난제를 풀어야 하는 좀 고민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은 계속될 것이다면서 지금은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열어뒀죠. 기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이창용 한국 장기 저성장 우려, 중앙일보는 물가 1, 2년 더 오를 것,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네요. 자, 우크라이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 돈바스 공세 돌입, 젤렌스키 아무것도 포기 않을 것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러시아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에서 1단계 작전 마무리하고 이 돈바스 지역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입니다. 지금 양측이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아무리 많이 들이닥치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바스는 러시아 서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옛 소련 시절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간 신문을 쭉 살폈는데요. 이 감자 관련된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9255님은 감자는 눈이 튼 쪽을 하늘을 보게 심는 거예요. 또 0720님 감자는 싹이 나 있는 부분을 잘라서 싹이 하늘을 보게 해서 심는데 싹이 땅속을 보고 있으면 조금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요? 아, 나오긴 나오는군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집에는 지금 감자 싹이 다 나는데 우리 집만 안 나고 있으면 이게 좀 속이 타고 애가 탈 텐데 또 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참 좋네요. 아, 그러니까 감자 여기 싹이 나는데 이렇게 보면서 씹는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저는 CCI 감자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냥 톡톡톡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잘못 심었나. 아무튼 오늘 또 군유부에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참 배울 게 많아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걸까요? 새벽 택시 대란 돌아온 따블. 그 자정까지였던 영업 제한이 풀린 이후에 지금 뭐 서울 주요 유흥가에서는 택시 대란이 뭐 이틀 연속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차 표시 보고 손 흔들어도 일단 멈추는 택시가 거의 없고요. 네. 겨우 멈춘 택시를 향해서 달려가도 이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 호출 앱도 이제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볼멘 목소리 나오고 2분, 뭐 4분, 9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13분 막 늘어나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상 요금보다 이러면서 2배 이상 이른바 이제 따블을 부르는 기사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따르면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택시 이용객이
영업 시간 제한이 있을 때보다 이제 96% 늘었는데 택시는 62%만 늘어났대요. 결국 30%의 승객은 택시를 잡기 힘든다는 겁니다. 네. 이 서울시가 여기에 대처해서 올빼미 버스 투입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수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 택시 3부제 운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경우는 낮 운행보다 야간 운행 비율을 좀 높이기로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 야간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 뭐 틀림없는 것이고요. 예. 내가 오늘 뭐 야간에 약속이 있다든지 밤에 택시를 이용해야 될 어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강구하시든가. 그러니까 앱이 편리한데 이 기사님들이 새벽 되면은 이제 골라 잡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요. 예, 자, 이제 아무튼 현재 야간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토픽. 오늘이 42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어제 그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출근길 하차 시위를 중단한 지 20일 만에 이어갔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인수위가 장애인의 날 맞아서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장현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또 삭발 결의식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위에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본인들이 요구한 것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답변이 오지 않으면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은 이 휴대전화 관련된 이야기인데 5G. 사실 뭐 5G가 된다 안 된다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내에서는 더 안 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화장실 가면 무조건 LTE로 바뀌어요. 그리고 방도 약간 구석으로 가면 안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왠지 봤더니 이제 SK텔레콤, KT, LG, U+ 그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에서 실외 용도 기지국이 94%고 실내용인 중계기가 6%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으로 이제 3사의 5G 무선국 46만 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 대인 반면에 중계기 이게 이제 실내에 설치되는 건데 3만 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국은 주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돼서 실외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고요. 중계기는 이제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가 닿을 수 없는 실내 음영 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 이제 과기정통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보니까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 범위가 전년 대비 251.1% 증가했습니다. 이거 밖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중이용 시설하고 실내 커버리지는 58.3%, 38.4% 증가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계가 이동통신사들이 실외에 비해서 그 실내가 품질이라든지 이 커버리지 비교하기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네.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런 데 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G 상용화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예. 이 최초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이 최고가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들 뭐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5G는 앞으로 이 4차 산업 혁명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불편을 좀 덜 겪을 수 있게끔 이 인프라 확충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세계 3대 차이콥스키 콩쿨 세계 연맹에서 퇴출된다.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쇼팽 그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콩쿨과 함께 세계 3대 콩쿨로 이제 차이콥스키 국제 콩쿨이 꼽힙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1974년에 정명훈 씨 그리고 2011년에 손여름, 조성진 씨 배출을 했죠. 근데 러시아 문화의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이 권위를 자랑하는데 지금 세계 116개 콩쿠르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네. 러시아의 야만적인 전쟁과 잔혹한 인명 피해 앞에서 더 이상 이 러시아 정부의 재정 지원받는 콩쿠르를
회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음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이 비슷한 움직임들이 참 많죠.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아침 법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도 그럴 법도 하지 함께해 주실 김지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야구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모자를 야구조에서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쓰는 거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오늘이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작년 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쓰는 표현들 중에 장애인 비하하는 표현들을 썼다라는 게 그 이유였었는데 이게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가 판결을 내놨는데요. 일단 사건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네. 그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정치인들이 쓰게 되면 파급의 효과가 또 크기 때문에 네. 작년 장애인의 날에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외눈박이, 전륜발이, 정신분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네. 이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도 있고요. 곽상도, 김은혜, 윤희숙 같은 전현직 국회의원들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장애 이 비하 목적으로 이런 그 용어들을 사용한 의원들한테 위자료 100만 원씩 네. 청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저로서는 사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재판부가 어떻게 그 판단을 했냐 하면 네. 이것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맞다. 부적절한 표현은 맞다. 근데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 단체들이 소송에서 진 거죠. 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비하하는 표현이 맞는데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재판부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것들을 좀 넓게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은 맞으니까요. 네. 그렇고 이게 곧 장애인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불법 행위를 너무 넓히게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 기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은 일반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걸 느꼈으면 상처를 받았고 당연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던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국회의장 또 국회의원 전현직 의원들 공인이죠. 공인들의 어떤 발언에 더욱더 많은 파급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사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이 표현이라는 게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거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소송을 내고 이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우리가 사실 전륜발이 외눈박이 이런 표현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혐오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됐었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애인 단체들의 이동권 보장 관련된 지하철 시위 그리고 이게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설전 이런 것들로 최근에 좀 관심사가 높아졌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이 장애인 차별 혹은 혐오 이런 표현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처벌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져요.
지금 그 장애인들 이동권 시위를 보면 사실 이동권 시위가 시작된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경우는 사실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회적인 논의의 어떤 계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안 좋은 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나 차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장차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 법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혐오하는 표현이 금지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악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에게 그 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악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악의성을 인정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인권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한 70%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이게 한 처음에 논의가 나오고 나서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장차법이 만들어지고 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한 15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 장애인 차별이 구제가 됐느냐 이게 그렇지는 않고 점점 더 좀 악화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성별이나 지역, 학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자라는 논의도 역시 2007년도부터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한 15년 지났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차별금지법 발의가 되고 있지만 계속 무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성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회적 합의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가 당연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단체들이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뭐 정말 수많은 법안들이 올라오죠. 2007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더라도 15년인데,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올라는 오는데 뭐 다른 그 순간순간의 쟁점 법안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고 이 차별금지법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요. 이게 참 네. 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네요. 자, 이게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해외에서 뭐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또 뭐 차별 표현 이런 걸 하면 이제 처벌되는 조항들이 있겠죠. 네, 해외에서는 이제 법률로 규제하는 그 입법례들이 많이 있고요. 예. 뭐 프랑스, 캐나다, 독일 뭐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체로 다 있는데 캐나다는 이제 우리도 지금 형법으로 아까 모욕, 명예훼손 얘기했지만 네. 인권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이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굉장히 넓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이제 뭐 예방하는 하고 배제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유튜브에 규태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장애인이 보여야 선진국인데요. 우리나라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또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장애인의 날이라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마음가짐이나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들 다시 한번 좀 챙겨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이야기를 보자면 만삭인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일 텐데,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나군요. 이 사건이 이제 1심하고 2심하고 결과가 달라지면서 네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2014년에 이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같이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운행 중 사고긴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 차를 이 들이받았죠. 화물차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살았고 아내는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고 난 이후에 경찰이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 앞으로 보험을 33개나 들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보험 금액이 95억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또 의심스럽죠. 네, 그런데다가 이 아내가 외국인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만 18세에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이제 부검을 보니까 아내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면제 성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도 그렇고 경찰이 당연히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1, 2심이 결과가 달랐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로 자백도 없었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1심은 이거 간접 증거 의심은 되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서 무죄가 났었고요. 네. 2심은 보험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보험을 어떤 남편이 아내 앞으로 33개나 들고 보험 금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살인 혐의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그 보험 사기죠. 그래서 예.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다만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한 건 맞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이제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돼서 금고 2년 선고된 원심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 만약에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이 났다면 보험금 지급 관련된 소송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험이 총 보험회사 11개 보험회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지금 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여러 군데인데 먼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분이 이겼습니다. 이 남편이. 근데 그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재판부 판단은 아내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고 이게 쟁점은 뭐냐면 이 아내가 이 보험의 약관이나 자기를 상대로 이렇게 남편이 그렇죠. 수많은 생명보험을 드는 것을 알았느냐 피보험자로서 동의를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거든요. 첫 번째 재판부는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 괜찮다. 이해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미래에셋을 상대로 30억 원대 사망보험금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이겼습니다. 어. 이 재판부는 아내가 보험약관 같은 걸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다. 이렇게 반대로 본 봤군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18세에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당연히 한국어 전혀 몰랐었고 네.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보험 약관을 이해할 정도의 어떤 수준 높은 한국어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라이나 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역시 남편이 졌는데요.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의 보험제도나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보험 계약을 무효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한데 보험금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뭐 여러 개 보험사에서 각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소송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이게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을 33개 들으려면 한 달에 보험료가 어마어마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아내의 생명보험을 들 이유가 뭐가 있었나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군요. 자,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이 23도, 광주가 25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좀 덥다고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와 전라권,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거기다 오늘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9.8도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역시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이 관련된 뉴스부터 시작해 보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검찰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 경찰과 함께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해서 어제는 이제 평검사들 19년 만에 모여서 회의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테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국회 상황부터 좀 볼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 소위가 어제도 열렸죠? 네, 그제 소위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이제 이거 그제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소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상정을 결국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상정 과정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직회부다. 원래 네.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제도 오후 2시부터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논의를 재개를 했고요. 어제 오후 2시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소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 입장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는 법안 조문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예고한 일정대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는 좀 빠르게 하되 절차는 최대한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발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결국에는 밤 10시 30분에 이 법사위 소위가 파행이 됐는데요. 이제 막말 논란이 벌어지면서예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자신한테 적애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 의원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전주의 의원이 먼저 자신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는 검언 육착 사건이나 저지르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의당이 제안을 해서 이제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 또 국회의장 뭐 이렇게 뭐 중재하고 조율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의견이 좀 조율이 됐습니까? 아니요, 뭐 결과적으로는 별로 효력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 대결 상황을 좀 해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4당의 원내대표가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당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만나기 전부터 좀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차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합당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설령 이제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두 개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의석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지만 그러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런 인사지명은 좋지 않다 이렇게 입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의를 했으나 이제 뚜렷한 결론 도출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참여한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 간에도 뭐 이견이 있는 것이고, 네, 정의당도 정의당 내에서도 이게 뭔가 당론이라고는 합니다만 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수완박 법안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 내놨고,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라는 입장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겨놨잖아요. 예.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없앴어야 했다. 즉 검수완박의 찬성 입장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입장 내놓지 못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라고는 하지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제명을 요구했죠. 만약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명이 네.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해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 글을 공개적으로 적기도 했어요. 권은희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뭐 뉴스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검사들의 반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 19년 만에 평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새벽 시간까지 회의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더군요. 네. 좀 회의가 계속됐고 오늘 오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낼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검사 회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2003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벌어진 거고 네. 그만큼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검사들이 원래 당초에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렇죠. 또 문 대통령도 중재안을 일종의 내놨기 때문에 예. 그만큼 강한 의견은 안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검사들의 기조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나선 그런 모양이 됐거든요.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법사위에 의견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 부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 평검사들이 회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부장단들 또 모인다 그러던데 네. 이런 상황이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는 한 요 정도 살펴보고 또 후속 보도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치권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과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청문회 안에서 어떤 오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 청와대가 지명을 하긴 했지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을 배려한 인사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물론 요 과정을 놓고 이 청와대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뭐 인사 추천을 안 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인사 갈등은 다 신구 간에는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리가 잘 됐고요. 이 보고서에 써놓은 그 기획재정위가 담당 상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하는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네. 좀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이창용 후보자가 어떤 경제 정책을 제시를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물가 상승 국면이 1에서 2년 정도, 1, 2년 정도 계속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가계 부채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널, 신호를 줘서 꺾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는 그런 발언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LTV나 추경 편성 이런 부분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쭉 이어지겠죠. 장관들 또 그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는 있을까? 혹은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얼마나 공세가 심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와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 탈락 1순위로 보고 있고요. 청문회까지 못 갈 것이다. 낭만은 시간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호영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신의 진영에 있는 후보에게 안 한다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프라임에 갇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조국 전 장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잣대를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그런 의혹들이 조 전 장관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2010년에 처음에 병역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현역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5년 뒤에 경북대병원에서 재검을 합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원장을 지냈죠. 거기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이렇게 판정이 변경이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MRI하고 CT 영상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 후보자의 자녀가 또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면접 시험이 블라인드가 아니고 실명으로 진행이 됐다. 또 그리고 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합격한 전형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또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또 후보자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속보이고 지금 밤사이에 나온 뉴스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 보도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이 내용도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주요한 내용이라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주당 공관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이 두 후보를 공천 배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공관위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자들 취재하면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이 배제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전략공관위에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확인을 했더니 이제 자기는 배제가 됐더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장문을 어제 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포기한 거고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이 배제를 한 거는 이제 당내에서 86 용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혀 다른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박영선 전 장관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참신한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에 어떤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의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비대위의 결정은 또 어떻게 나올지 거의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나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왜 경선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는 비판들도 있는데 오늘 아마 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또 후속 보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치권 뉴스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 코로나19 소식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 XE는 20대와 50대에서 XM은 60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자체 발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올 가을쯤 새 변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올 가을이나 겨울 백신 정책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또 새 변이가 발견이 됐군요. 네, 제조합 변이 바이러스 XL. 요거는 기존에 국내에서 확인이 됐다. 이런 네. 소식은 앞서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XE, XM 요런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제조합 버전이다. 그러니까 즉 하위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다. 그 계통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제 XE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제조합이 된 건데 스텔스보다 전파력이 한 10% 정도 강하다. 이렇게 WHO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XM은 아직 특성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XE가 2건, XM이 1건 이렇게 각각 확인이 됐는데 이제 XE 같은 경우에는 2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영국에서 유입된 사례, 하나는 국내에서 나온 사례가 있고 XM도 국내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역당국 확인해 보니까 특이 증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국내에서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면 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또 대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차 접종 관련된 발언이 있었죠. 요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4차 접종은 좀 안 맞는 분위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지금 뭐 인구 3분의 1 정도가 확진이 된 상황이고 확진된 사람들은 코로나19 접종을 안 하거든요. 이제 네. 면역이 생겼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숨은 확진자도 최근에는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많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4차 접종도 인센티브가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역 당국은 4차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이 2.9%만 접종률이 있는데 지금 좀 아무래도 위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다만 4~5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4차 접종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이건 사실은 더 케이스들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경남, 부산 지역을 찾아서 지역 민생 행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검사들, 어제는 평검사들이 모였었고요. 오늘은 전국의 부장검사들이 대응 방안을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탈 때 오늘부터는 장애 판정을 받아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안전거리 꼭 유지하시고 일단 멈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 수요일 곤유부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